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좀 색다른 주제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SNS나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글을 올리면 항상 붙는 댓글이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망한다. 망한다고요? 네, 없어진다. 나라가 뭐 멸망한다. 너무 과격한 표현들을 하셨네. 예,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뭐 그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충분히 해요. 왜냐하면 참 투자해서 성과 내기 어렵고 또 내가 보유한 것만 안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 체감지수가 낮은 게 그리고 문제예요. 특히 경제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맞아요.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에 자산 가격은 급등했지만 우리나라 지난해 대비 올해 지금 4월 현재 이렇게 보면 취업자 수가 막 30-40만 명 이상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아직은 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줄었다라는 건 굉장히 슬픈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사회가 왔는데 시장을 비관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그 코로나 쇼크 속에서 출생아 수가 27만 명까지 줄어들어서 197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100만 명 태어났던 세대들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거의 뭐 4분의 1 수준까지 지금 우리 출생아 수, 신생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뭐 비관하는 근거로 이걸 제시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된다. 와, 그래프로 보니까 확연히 눈에 띄네요. 그렇죠. 이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다들 하시나 봐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그거에 별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생산활동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활동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생산활동 인구의 변화와 경제 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이게 뭐 생산활동 인구가 엄청 늘어날 때 성장률이 망가졌던 경우도 자주 있고 또 반대로 생산활동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들이 존재합니다. 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막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1990년이나 1998년 같은 해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반대로 움직였던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수출 때문입니다. 결국은 수출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인 게 일단 수출이 소비보다 더 많이 하는 나라. 맞아요. 미국은 소비가 중요한 나라고. 네, 전체 뭐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50% 초중반이고 또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50% 전후니까 어떨 때는 수출이 소비보다 더 큰 나라가 되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좌우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90년이나 98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건 늘건 상관없이 수출 경기에 따라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내수를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림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2년 카드 사태 그림에 나와 있죠. 2002년 카드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수, 그러니까 국내 부문의 성장률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중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97년 외환위기 때 너무나 많은 기업들, 뭐 한보, 기아, 미도파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가운데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일자리는 어디서 생겼냐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생겼는데 문제가 이전에 하던 일들을 접고 새로운 IT 관련 일자리에서 신속하게 적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사실 전문 인력을 요하는 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그런 새로운 변화에 심적인 저항도 굉장히 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정보통신을 좀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드 발급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2000년 전후에서 모교를 방문했는데 그 들어가는 정문부터 저 본관에 있는 저 이제 성적 증명서 떼려가는 길이었는데 그 가는 길이 전부 카드 판매인으로 가득 서 있던 기억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딱 대학생 때였는데 대학생이 뭐 어떤 근거로 카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500만 원, 1000만 원 열심히 정도 썼죠. 그 또 현금 서비스도 그렇게 쉽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비를 활성화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2002년에 이제 결국 경기도 수출도 잘 안 되고 있던 여건에서 펑 터져버렸죠. 그래서 신용불량자 500만 사태.
저도 그래서 사실 부모님한테 내달라고. 예, 부모님 구제금융을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마더 퍼더 펀드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좀 내수가 좀 많이 불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내수와 우리나라 취업자 수의 변화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수 경기가 고용을 좌우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고용시장은 내수에 따라 좌지우지 되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GDP 50%가 수출이라 그래놓고서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수출도 늘어나면 뭔가 고용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봐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수출이 잘 되면, 그러니까 수출 10억 원이 늘어나면 취업자가 얼마 늘어나냐면 2016년 7.8명이었던 게 2018년 6.7명으로 저희 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투자나 소비에 따른 취업자 수는 꽤 높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기업이 갑자기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바로 그 해에 고용 증가는 많지는 않은 거죠.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왜냐하면 R&D 인력들, 그 기술 개발 인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들도 늘어나는데 그 해 당장 투자를 늘리지 않죠. 작년 2020년 우리 코로나 쇼크 이후에 기업들의 투자를 살펴보면 알지만 아주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천천히 신중하게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너무 심한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위축되죠. 그래서 투자가 그 뒤에 시간을 두고 늘어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고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게 다시 소비로 또 연결되면서 이어지는. 그래서 좀 그 경제의 충격 변동을 좌우하는 것은 수출이지만 그 수출 분야 그 자체만으로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수출의 증가가 부르는 투자 붐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가져온 어떤 좀 이렇게 자산이 두둑해진 데 따르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매개고리들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가 이 매개고리가 약하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제 그 수출이 잘 되고 제조업체가 잘 돌아가게 될 때 고용이 늘어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용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냐 하면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도화가 기술 고도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서 아무래도 이제 좀 기존에 이루어진 투자도 많고 하니까 약간 사람을 옛날만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무인화도 많이 되고요. 그렇죠. 로봇이 벌써 떠오르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수급 불균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학 계열의 전공자들의 공급 대비 수요가 공급이 훨씬 부족. 수요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가장 큰 문제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인문 사회 계열은 공급 과잉이 엄청 심한데 공학 계열은 공급 부족이 말도 못하게 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에 졸업을 하시는 분들을 나오자마자 막 공시족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밝혀진 거죠. 다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쪽 일자리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족한 반면 사회에서 일자리가 필요로 하고 기업들이 저렇게 수출 잘 될 때 사람을 뽑으려는 쪽의 전공 공급은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불균형이 심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인구 감소해서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분들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 경기를 좌우하고 성장률을 좌우하는 건 수출이라 그 전체 내수 시장에서의 인구가 주냐 마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기 사람들의 공급이 줄어들면 인력이 앞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하시면 지금 인재 부족한 지 수십 년 됐다고. 공학 계열의 졸업자들은 굉장히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만성적으로 지금 계속 공급 부족 상태인데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고용을 못한 면도 있다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나 자산 시장은 호황인데 고용은 감소하고 또 취업 시장에서도 보면 수요가 많은 분야도 있지만 없는 분야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인구가 절대적으로 느냐 주냐를 갖고 세상을 단정짓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저라면 분산 투자하겠다.
분산 투자요. 예.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바로 해외 투자를 늘리면 되죠. 예. 한국 경제 미래가 저는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국 경제가 인구 줄어서 나라 망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엔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스위스 프랑 같은 데 투자를 해놓으면 예. 우리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가 막 되게 어려울 때가 항상 환율 급등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환차익을 거두면서 오히려 더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려나가는 그런 자산 배분으로 대응하면 되고 또 저희 리치고 자산 배분 전략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또 저출산과 관련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